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패널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네, 여야가 동시에 막말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여당 보면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 공천을 전격 취소했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86 운동권 청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뽑아본 시대정신이 국민의 눈높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전에는요,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서 등록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병역이라든지 재산신고 누락 혹은 뭐 자녀 학군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조금 넘어와서 후보가 개인이 과거에 본인 SNS에 올렸었던 글, 이게 다 이제 10년이 넘은 일까지도 다 아카이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SNS가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뭐 다음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간에 선거 과정에서의 추세? 어떤 검증의 추세는 개인적인 SNS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이 다 이제 전 후보가 되어버렸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의 템포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나름대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본인은 조금 억울하거나 왜냐면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의 판세는 국민의힘이 조금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 추세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구 후보를 볼 때도 어떠한 정당 그리고 또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도 종합적으로 우리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보들께서 어쨌든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특히 이제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도 지금 감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본인들도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말까지 다 나오는 게 또 지금 막말 리스크의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트렌드긴 한데 이제 국민들 보기에 좀 네. 굉장히 불편한 트렌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제 공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생각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던가 역사적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 꾸준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뭐 5.18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역사 왜곡 네. 또는 극우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에도 터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뒷북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발언들이고 사실 이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발언들이 뭐 태극기 집회 이런 데 나가서 했던 발언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집회에 참석했던 이력이나 아니면 그 집회에서 했던 발언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남아있었을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충분히 검증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처음에는 그리고 도태우 후보가 사과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진정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이게 좀 점점 더 발언이 많이 나오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이상한 발언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취소가 된 걸 보면 결국에 처음에는 국민의 눈높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검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친윤계라는 이유로 까방권이 주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성역화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친윤계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 공천 과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당정 간의 관계가 과연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특히들 걱정하셨던 게 용산에서 나오는 인사들 그리고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대한 공천 배제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윤 핵심 인사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잡음이 적어 보였었던 부분은 가장 우려되었었던 검찰 공천 그리고 뭐 용산 공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장예찬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청년 본부장을 했었고 굉장히 가근한 사이로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장예찬이 이렇게 또 12년 전에 썼던 글, 2012년도에 SNS 썼던 한 20대 중반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도 뭐 정치 시작하기 전에 청년이었을 때 뭐 치기 어리게 쓴 글이다라고 사과문을 올린 상황에서 이 친윤 핵심 인사로 보이는 장예찬 후보를 과연 날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부분도 많이들 우려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그 비대위와 그리고 공관위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형태로 결국에는 이제 컷을 시킨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려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불식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래요? 네.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챙길 사람은 다 챙겼다 이렇게 봐요. 장예찬 최고도 사실 뭐 경선을 통해서 본선 후보에 되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장예찬 최고가 과거에 썼던 그 과거의 SNS 글들은 사실 전당대회 때 이미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한번 있었고 암암리에 사실은 이런 글들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고요. 한편으로는 뭐 장예찬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 취소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주진우 비서관 또 사실은 지금 해운대갑 후보가 됐고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전략공천을 받아서 용인갑의 후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정말 대통령과 정말 가깝다라고 불려지는 찐윤 인사들은 이미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셨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왜 이거를 거르지 못했을까 하는 일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벌어졌는데 그 비명 박용진 의원 꺾고 공천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 목함질에 이제 경품 설화에다가 나중에 거짓 사과 논란까지 휩싸였고 그리고 사실 내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에서 더 버틸 수 없었던 게 뭐 조계종 관련해서 충돌하고 막말하고 여성을 밀어넘어뜨리는 그런 또 화면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구무원이죠. 사실 뭐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라는 결단이 나오기까지 조금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후보자로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검증이라는 절차를 또 거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후보자가 받고 있는 재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까지도 검증을 하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아주 1차적으로는 뭐 범죄 문제만 걸러낸다라고 치더라도 정말 리스크가 될 사안들은 이제 공관위에 넘길 때 좀 따로 체크를 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과거부터 뭐 유튜브 방송이라던가 뭐 팟캐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을 남기셨던 분이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다라는 거를 정치권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의 종합적인 면면들을 약간 너무 좀 느슨하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게 당연히 저는 문제들이 될 만한 것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본인의 대처도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더니 바로 그때 사과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꼬인 거죠. 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노원 갑 지역에서 17대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지역구에서 18대 총선을 나왔지만 당시에 이제 낙선을 했었고 이후에는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께서도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박용진 의원의 이 강북 을로 오게 된 경위도 굉장히 의아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갑에서만 출마를 했었던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박용진 의원 쪽으로 갔을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떠한
이거는 친명계의 자객 공천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가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의 산하기관들에 있어서의 어떤 직들을 본인 측근들에게 나누어 준 부분이 있는데 뭐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바로 됐었고,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수원장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런 직을 받았다라는 것이 친명 인사라는 그 배지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강북을로 왔을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친문 인사 전해철 의원을 꺾고 결국에는 공천권을 따냈는데 이분이 과거에도 수박 깨버리겠다 뭐 막 이런 이야기들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경선에 나가는 것이 맞냐라고 했지만 그때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뭐 공천 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정화를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로 보였던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설화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그냥 나가는 그 후보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부겸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국민의힘 총선 과정에서는 오히려 악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후보직을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이 체제를 하느라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이런 분들이 그 선대위원장으로 올라갔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넓은 모습으로 보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문석 그 후보 얘기했는데, 양문석 후보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에 비유를 했고, 한미 FTA 체결 관련해서 아마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3명의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인데 김부겸 위원장은 결자해지 주문했고, 반면에 이재명 이해찬 위원장은 이제 양 후보를 감싸는 듯한 공천 유지 요런 그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이?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일단 양문석 후보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천 취소라는 결단을 이제 당에서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최소한 과거에 썼던 이런 글들에서 좀 보여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최소한 사과가 있든 아니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히든. 사과는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지금 결자 해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불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입장이 어땠든 사과를 했든 사실 거기에 쓰였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후보가 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본인의 추가적인 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사실 김부겸 전 총리를 어렵게 모셨다고 한다면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에 대해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당도 좀 책임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당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뭐 수박 깨기 뭐 이런 표현들, 뭐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과연 괜찮냐 이런 질문들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성 그 이른바 찐문성의 찐명성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 더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주목이 되고, 관련해서 좀 관련했다기보다 아까 이제 박영진 의원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어요. 여러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는데 딱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영진 의원, 그다음에 조수진 변호사. 박영진 의원은
그러니까 룰을 보니까 여튼 정해진 룰입니다. 30% 감점, 하위 10% 30% 감점. 조수진 변호사는 정치 신인에다가 여성이라는 점까지 있어서 25% 가점. 거기다 전국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줬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런 독특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룰이 왜 세워졌을까요? 왜냐하면 강북을이라는 지역구에서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이게 전국 권리당원 70% 그리고 지역 권리당원 30%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국 권리당원을 쓴다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결국 당원들에게 칼자루를 넘긴 것이 아니냐. 박용진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지도부에서는 거의 뭐 확고한 신념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그나마 경선 기회라도 받았던 것이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30% 감점이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처음에 하위 10% 판정을 받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전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 본인이 또 재심 신청을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기각이 됐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왜 본인이 하위 10%에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마이너스 30%를 처음에 3인 경선, 이승훈 변호사 포함해서 3인 경선할 때도 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랑 둘이 할 때도 30% 감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성이고 신인이니까 25%의 가산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지금 박용진 의원의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단층이 생겼다, 지진이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적으로 컷오프를 시키고 싶어하는 모습이 저는 임종석 시즌2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될 만한 상황인가? 이분이 친명 좌장이고 뭐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뭐 의원 선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이제 총리급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결국 선대위원장 자리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란 말이에요. 저는 그 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참 사람들을 키워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키워줬다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서 박용진 의원 이번에 뭐 경선 통과하지 못해도 다음번 뭐 당권을 도전을 한다든지 오히려 더 큰 인물로 키워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건 약간 정부 여당 쪽 얘기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첫 그 선대위원장 회의에서 호주 대사 귀국,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 거치 결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판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선거운동을 다녀보고 그리고 아마 지금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판세 분석도 해볼 거고요. 그걸 당연히 이제 보고를 받으시겠죠. 네, 현장에서의 분위기라든지 뭐 언론 보도의 추이라든지 또는 지지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 선거를 치르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느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말해 디커플링 전략을 저는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원래는 지금 이 황상무 수석 같은 그 핵칼 테러 논란 이런 거는요. 그런 발언의 논란 같은 거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 대통령실 차원의 리스크는 최소화해줘야 되는 게 선거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대통령실은 지금 이 언론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언론관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호주 대사 도피 논란도 사실은 지금 국민들은 아무리 대통령실이 눈 가리고 아웅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호주 대사로 임명을 시켜야 됐는가. 그것도 그 최상병 수사의 핵심 피의자를 굳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야 될 이유가 뭐냐. 결국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논란에서 자기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국민들은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좀 덮어놓고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 왔다라는 상황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상무 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뭐 용인하고 있다거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주말 동안에 또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뭐 기자회견을 하든 얼굴을 보이고 기자들 앞에서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됐는데 사과문을 올렸었던 부분이 그것이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이제 거취에 대해 본인이 결단하라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황상무 수석이 만약에 뭐 오늘 안에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요. 지금 그 아까 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브레인이 지금 여의도 연구원인데요.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홍영림 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같이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선일보에서 한 20년간 여론조사 전문가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을 과거에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원내에 있는 의원이 맡는 것이 어떤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 진짜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와 있고 이것을 지금 총선을 판세를 보고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 4월 10일 이후로 본인 인생 생각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처리를 해줄 것을 강하게 저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오늘 안에 황상무 수석 스스로의 어떠한 거취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전 대사가 이제 임기가 이미 작년 말에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한 26억 달러 정도 상당의 장갑차 수출 계약이 있었고 2+2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양국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호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만큼 어떠한 방산이라든지 국방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우를 한 차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박선미 최고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다 해도 사실 피해자인 것은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수처에서 작년 9월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은 출국 금지가 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종섭 호주 대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호주 대사에 대한 임명권자 역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의힘의 절박한 마음, 특히 수도권 후보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국회 독재 심판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좀 때이르게 그 판세를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이 153 플러스 알파 조국 대표는 200석을 입에 올리면서 3년 남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이게 탄핵 본색을 공공의원이 드러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권의 목표가 대통령 탄핵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총선 판에서 드러나는 걸 볼 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뭐 조국 대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냥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견인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 선거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난 2년 동안 괜찮으셨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거든요. 국민들께. 네. 국민들께서 괜찮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물가부터 시작해서 외교안보 정책, 뭐 통일 관련 정책, 그 외에도 경제 정책 이런 문제들까지도 사실상 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손상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 공감대는 야권 내에 분명히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 참 이례적인데 보통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153석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뭐 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저는 내부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켜서 조국 혁신당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태풍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지지층이 조국혁신당 쪽으로 빠진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숫자 참 예외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부의 지지자들의 단속을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품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저출생